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명색이 토크 콘서트인데 우리가 좀 밝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그 건설 동지들이 3일 전에 집회했었잖아요. 다 오셨었나요? 네. 오늘 그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집회를 했어요. 한 3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학교 비정규직 연대의 동지들 중심으로 집회를 좀 했고, 어제는 또 서울대병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요즘에 계속 집회 연설이 많아가지고 목이 거의 좀 갈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작게 말씀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도노조가 다음 주에 파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수원 오는 기차가 대부분 60분, 뭐 120분 이렇게 연착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앞에 한 7, 8대가 다 연착이 됐었는데 제가 타야 할 기차만 제 시간에 딱 와가지고 철도노조에서 뭔가 배려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동지들 제 시간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를 제안받고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청년 동지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이런 좀 고민이 많았고, 또 주문사항 중에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가 아니라 청년 노동자 양경수로 얘기를 해달라 이런 난 청년이 아닌데 보시다시피 흰머리도 많고 그나마 염색해가지고 좀 가린 건데 그런 게 좀 많이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틈나는 대로 좀 고민했던 이야기들 몇 가지를 동지들과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나누고 좀 궁금해하시는 지점들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할까 합니다. 건설 동지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고, 대학노조 동지들 있으신 것 같고, 특성화고 노조 동지들 있으시고, 아까 보건 동지 있으시고, 그렇게인가요? 그 외에는 안 계신 거죠? 4개 업종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저는 현장 처음 들어간 게 32살 때였습니다. 2007년도에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했고, 처음에는 알바했었어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은 이제 연월차 쓰지 않습니까? 건설은 물론 연월차는 없겠지만 다른 직종들은 연월차가 있는데 연월차를 쓰면 그 자리에 사람이 빈 자리에 들어가서 대신 일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몇 달 정도 일하다가 다행스럽게 그거에 직원 채용 기회가 있어서 직원이 됐고, 그래서 2007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2007년도니까 15년 전이라서 제가 올해 이제 만 7이거든요. 32살 때 처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우리 업체가 82명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업체가. 그래서 주야 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주간조 41명, 야간조 41명 이랬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5, 60대였습니다. 32살에 입사를 했는데. 그리고 저랑 제일 친한 아저씨가 48년생 우리 아버지랑 동갑. 두 번째 친한 아저씨가 51년생 우리 어머니랑 동갑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저보다 어린 친구는 주야간조 다 합쳐가지고 82명 중에 3명 있었고요. 제 나이 또래니까 30대 한 중후반까지 40이 안 되는데 20, 30대가 다 해서 한 7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5, 60대였고 대부분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많이 몰려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처음 현장 들어가서 일도 배우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 짜증 나잖아요. 일하는 것도 짜증나고 빨리빨리 하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기적 일하고 혼자 막 빨리 하려면 그러지 말라고 투사해주고 막 이래서 아씨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현장의 노동자들은 뭔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잘 인식하고 있고 노동조합도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일을 편하게 할까? 이 궁리만 머릿속에 가득 찬 사람들처럼 보이고 노동조합에서 집회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뭐 이런 어떻게 하면 편한 자리에 앉을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처음엔 되게 짜증났었습니다. 사실. 이런 데서 노동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대의원 선거를 제가 입사하고 한 2년 만에 출마를 했는데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 세간에 잘못 알려진 이야기로 저는 선거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수하게 떨어졌습니다.
대의원 선거를 나가서는 3번 떨어졌거든요. 입사해서 2년차 때 한 번 나갔다 떨어지고, 그때는 뭐 당연히 안 될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이제 막 입사한 네, 입사 시기로 보면 막내였는데 대의원 하겠다고 나오니까 뭐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표 차이로 떨어졌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출마했을 때는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기대를 하다 보니까 실망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노동운동 할 생각이 없구나. 정년 3, 4년 남은 사람들이 무슨 노동조합을 하겠냐. 그래서 차라리 한 3, 4년 기다렸다가 이 사람들 다 정년퇴직하고 딴 사람들 입사하면 신兵들 데리고 노동조합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출마를 해서 그때는 저는 100% 된다고 장담했었어요. 제가 3번 떨어졌었는데 3번째 출마했을 때는 난 무조건 된다. 적어도 82명 중에 60대 20 정도는 이긴다는 자신했거든요. 4표 차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짜 좌절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있던 업체 대의원이, 저는 이제 산하청 업체가 30개 정도 모여 있고, 지회장이 있고, 그 밑에 업체마다 대의원들이 한 30여 명 있는 구조였거든요. 건설로 치면 지대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팀장들 한 5개 정도 묶은 게 하나의 대의원 선거구였어요. 그런 정도였는데, 무조건 이긴다 나는 그랬죠. 대의원이 어용이었고, 저는 열심히 데모도 하고,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집회 있는 날 대의원은 열차 쓰고 도망가는데 저는 집회 나가가지고 사람들도 챙기고, 이렇게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했단 말이죠. 나 무조건 된다 생각했는데, 그 어용 대의원한테 4표 차로 또 진 거예요.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조합원들이 밉고, 보기 싫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 활동 한 3년여간의 현장 활동을 돌아보면서 느껴졌던 것이, 난 노동조합만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삶의 현장인데 나는 노동조합 활동만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용이라고 생각했던 대의원은 우리 조합원들 집안 대소사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형님 딸내미 이번에 애 낳았다던데 잘 커요? 뭐 어디 산다며요?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저는 그 사람이 딸이 몇 명인지 아들이 몇 명인지 집을 어디 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삶 속에서 묻어있고 그런 데서 형성된 신뢰관계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그럴듯한 언어로, 왜냐면 어용대 의원보다는 제가 더 노동조합 활동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듯하게 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도 잘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는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그들과 함께 묶여있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더라 이런 생각이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 간부라고 하는 것이 노동조합이 결정하는 것, 노동조합이 하자고 하는 것,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 놀았어요. 조합원들이랑 같이. 아저씨, 저희 다 여성 조합원 2명 있고 나머지는 다 남성이었거든요. 아저씨들한테 평상시에 뭐 하세요? 쉬는 날 뭐 하세요? 물어봤더니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업체 사람들끼리는 등산을 한 번도 안 가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나서서 버스도 대절하고 코스도 잡고 밥값도 모으고 해야 되는데 그거 귀찮아서 안 해요 우리는. 그냥 동호회랑 같이 동네 개모임이랑 같이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등산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서 머릿고기를 맞추고 술도 사고 회비도 걷고 버스도 대절하고 등산 코스도 잡고 다리가 불편한데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대둔산 케이블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분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같이 술 한잔 먹을 수 있게 판도 만들고 그런 걸 막 했어요. 젊은 사람들하고는 서바이벌 게임도 하러 다니고 래프팅도 하러 가고 그러면서 업체 내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의원에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하청업체가 되게 여러 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가 일했던 업체는 자동차 검사 라인에 차를 운전해서 올려놓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이 정도 되는 폭이 되는 컨베이어트가 가면 거기다 차를 운전해서 올려놓으면 이제 컨베이어가 차를 끌고 가고
그러면 다른 업체 직원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는데 여성 조합원들은 그 차를 검사하는 일을 해요. 다 만들어지면. 도장에 기스가 난 데는 없는지, 전자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 일을 하는데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가 차를 넣으면 아저씨 차를 제때 빨리 넣어줘야지 왜 자기 편한 대로 막 두세 대 몰아넣고 뛰었다가 또 두세 대 몰아넣고 이러면 우리는 힘들지 않냐. 주는 대로 받아먹을 것이지 왜 말이 많냐 이러면서 그 앞뒤 공정 사이에 그런 게 있거든요. 아마 우리 보건이나 대학원노조 동지들은 잘 공감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앞에 사람이 기한을 빨리 올려줘야 내가 또 올리고 나한테 일이 몰리지 않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건설도 뭐 공정에 따라서 누가 빨리 예를 들면 톱질을 빨리 해서 뭐 위기를 주든 뭘 줘야 나도 뭘 하고 이러는데 앞에 사람들이 놀다가 자기 하고 싶을 때 막 쫙 해가지고 쌓아놔버리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서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업체들끼리 인사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모이면 쟤는 어떻다더라. 우리 아저씨들끼리 모이면 쟤는 이혼했다더라. 쟤는 뭐 얼굴 화장을 저렇게 하고 다니니까 소방 맞은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여성조합원들은 저 아저씨는 뭐 바지가 똥 싼 바지 같다더라. 이런 정말 유치한 얘기를 서로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그 등산 모임이나 그런 여행 모임 이런 걸 확장을 했어요. 옆에 업체까지. 만나니까 노니까 같이 등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끼리는 구름발치라고 여행 동아리 만들어서 뭐 거제도 여행도 가고 막 이랬거든요. 1박 2일로. 그냥 한 2달 만에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세대 간의 문제.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일 친한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에요. 제가 일할 때. 저희 아버지랑은 안 친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희 아버지랑은 제가 맞담배질을 못하는데 그 아저씨랑은 술도 먹고 담배도 같이 피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대 간의 문제라고 처음에 굉장히 큰 벽으로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투쟁하는 사람, 또 서울 집회도 같이 한 번씩 갑시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서울 집회 이번에 갔다가 뭐 어디 가면 좋은 거 있는데 소주 한 잔 먹고 내려옵시다 해서 끌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또 거기서 느껴지는 바도 있고 자기 살았던 얘기도 해주시고 제가 친했다고 말씀드린 48년생 그 아저씨는 택시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택시 할 때 어땠다 저땠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나중에 제가 차 사고가 나니까 자기가 아는 공업사 있다고 거기 다 해서 되게 싸게 고칠 수 있게 해결도 해주시고 정말 그런 삶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관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달라지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동지들이 기성세대 기존의 간부들하고 노동조합만의 울타리에서 이야기하려다 보면 느껴지는 벽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은 일이잖아요. 업무로만 접근하고 업무로만 대하다 보면 서로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노동조합도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으로 규정되고 그것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노동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조합 활동 그리고 내 삶은 내 삶 이걸 굉장히 많이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내에서 청년과 기성세대 노동조합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조합 내에서 건설과 대학, 보건, 특성화고 이걸 구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야 하나요? 건설조합원들 친구 중에 대기업 정규직 사무직인 사람은 없나요? 있을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대학노조 친구들 중에 비정규직인 기간제로 일하는 친구는 없나요? 있을 거 아닙니까? 모이면 나는 정규직이라 니네가 시험 봐서 정규직이 되지 않고 그냥 정규직 되는 건 난 반대야.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무슨 얘기를 주로 하죠? 내 위에 있는 과장 새끼는 정말 꼰대야. 우리 팀장 그 인간은 다치지도 않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그런 겁니다. 근데 왜 노동조합 안에서는 그게 안 될까요? 왜 우리 노동운동 안에서는 그게 안 될까요? 저는 그걸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종과 세대의 차이를 넘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동질감,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함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동지라는 것,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청년이야, 나는 건설이야, 나는 대학이야, 나는 보건이야 라고 나를 규정하는 순간 나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규정되거든요. 그를 차이를 규정하면 그 차이는 극복될 수 없습니다. 내가 대학 교직원이 되지 않는 이상, 내가 정규직이 되지 않는 이상, 내가 나이를 먹지 않는 이상 그 차이는 극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사실 이제 현장 들어가서 2007년도에 입사해서 쭉 떨어지고 2011년도에 대의원하고 2012년도에 분회장이라고 했거든요. 저희는 기아차 사내 협력사들 모인 조합은 한 1,800명 정도 됐었는데 분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회장을 2번 하고 2016년도에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을 하고 4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을 올해로 2년째 하고 있는 건데요. 벌써 상근한 것만 10년째입니다. 대의원은 상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회장, 본부장, 위원장까지 이제 10년 동안 상근을 하고 있어서 현장을 언제 갈지가 고민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도 분회장을 할 때 우리 사내하청 분회 대의원 중에 대의원이 아까 32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2명 중에 저보다 어린 대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리 사내하청 분회 간부가 5명이었는데 저보다 나이 어린 간부는 딱 한 명 있었어요. 제가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을 할 때 저보다 나이 어린 간부가 한 명도 없다가 잠깐 한 명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그랬어요. 제가 총연맹 위원장을 하는데 민주노총 임원들 중에 제가 가장 어립니다. 제가 느낀 세대 차이는 동지들이 현재 선배들한테 느끼는 세대 차이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동지들이 저랑 이야기하면 저랑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저는 2030 세대를 묶어서 MZ세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반대하거든요. 왜냐면 21살하고 39살하고 무슨 같은 세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47이라고 그랬는데요. 저하고 66 드신 분하고 같은 세대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도 제가 20대 때 욕을 태백이로 먹었어요. 선배들한테. 소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서태지가 나오고 대학 20대 때 그 스타크래프트가 나오고 삐삐를 차다가 CT폰을 쓰다가 핸드폰이 나오고 뭐 이랬던 시대거든요. X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들은 왜 이렇게 개인적이냐, 니들은 싸가지가 없다. 지금 선배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살았습니다. 20대 때. 그리고 그 선배들도 아마 그 위에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그대로 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특별한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화와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고 사회가 바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르기 때문에 진짜. 제가 97년도에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천리안 나우누리를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삐삐를 달고 다녔고 모토로라 삐삐가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살았단 말이죠.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99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후배가 오더니 선배 메일 하나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편지 보내라고 무슨 메일을 보내라 그래. 그래서 어디로 보내면 돼? 주소 알려줘 그랬더니 무슨 영어를 막 써주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다음 메일 주소요. 그래서 뭘 다음에 해?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 후배가 손을 잡고 학교 전산실에 가서 저 다음 이메일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당연하고 쉬운 것이 기성세대들한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역으로 기성세대들이 하는 소위 아재 개그가 전혀 공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겐 그게 정말 배꼽을 잡고 웃을 만큼 재미있는 일이라는 거죠. 푸처앤섭을 왜 여기다 써놨을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 청년 노동자대회 많이들 오셨었나요? 11월 11일 날. 한 2시간이요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발언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그 1시간 반, 2시간 동안 보면서 느껴졌던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민주노총 집회에 와서 느껴지는 낯설음이 제가 여기 와서 느껴지는 낯설음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 들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정신도 하나도 없고 뭔가 감동도 있어야 되고 집회면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뭐가 남을까? 이런 생각만 들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 어떤 문화적, 정서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그냥 아이돌 음악이 나오면 동지들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5, 60대 분들은 뽕짝이 나와야 즐거워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더라 이런 거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정규직 조합원들이 저희가 막 투쟁하고 있으면 정규직 형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어려웠어. 근데 투쟁에서 이만큼 된 거야. 근데 니네는 왜 이렇게 쉽게 가져가려고 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짜증났죠. 누가 쉽게 가져가는데 네가 비정규직 해봤어? 우리도 빡세게 투쟁해가지고 쟁취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왜 투쟁하는데 왜 딴지 걸고 방해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니네가 그렇게 어렵게 투쟁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걸 알면 우리는 좀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돼?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문제, 소위 한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됐던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건강보험 고객센터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게 과연 세대의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대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급적 처지와 조건의 문제겠죠. 세대의 문제라면 기아자동차 정규직들은 왜 조합원 총투표를 해가지고 비정규직들을 노동조합에서 분리했을까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원하청 노동조합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제가 분회장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정규직 노조에서 갑자기 선동을 해서 비정규직들이 독자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조합은 총투표를 붙였습니다. 75% 정도로 가결이 됐어요.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에서 빼는 걸로. 거기는 평균 연령이 48세, 50세 이렇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MZ세대가 비정규직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50대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배척했어요. 이건 세대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언론에서 떠드는 건 마치 MZ세대가 기득권,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물들어서 비정규직들을 내팽개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소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일하고 있는 정규직 20대,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혜택을 다 받은 세대들이죠. 서울대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거주지 비율, 강남이 50%입니다. 서울이 70%입니다. 나머지가 30%. 그 30% 중에 대다수는 농어촌 특별전형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서울대 연고대를 나온 사람들이 철도공사 정규직도 가고 건강보험 정규직도 가고 인천공항 공사 정규직도 갑니다. 그들은 자기는 경쟁에서 늘 이겼던 사람 위너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나보다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절대다수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다수의 청년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문제입니까? 한국 사회의 구조의 문제입니까? 본질은 뭐죠? 결국 한국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승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대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이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드러나면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은 그들의 문제입니까? 구조의 문제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구조의 문제는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소수의 정규직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겨우겨우 조금 나은 지위를 차지한 청년들에게 그 책임을 다 부여하는 게 맞냐.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공부 열심히 한 게 잘못입니까? 좋은 대학 간 게 잘못입니까? 시험을 잘 본 게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 우리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것은 이 사회의 구조이고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 작년 올해 해가지고 지역본부 전체 순회를 4번 했거든요. 선거 때 한 번, 작년에 총파업 대장정 하면서 한 번, 올해 조합원 만남회날 하면서 한 번, 마지막으로 240시간 집중행동 하면서 한 번, 이렇게 4번을 지역을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세익 동지가 운전하고 다니는 카니발 이제 위원장 차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 초에 그 차를 받을 때 우리가 한 2만 킬로 정도 됐을 때 받았는데요. 지금 얼마죠? 네, 8만 정도 탔습니다. 6만 킬로를 탔어요, 2년 동안. 그 차만. 그리고 버스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런 것까지 하면은 한 8만 킬로 정도는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구 한 바퀴가 여러분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4만 2천 킬로입니다. 2년 동안 지구를 2바퀴 돌았습니다. 내년에 한 바퀴 더 돌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호주를 갔다 와가지고, 호주가 한 6천 킬로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한 12,000킬로를 찍었으니까 한 10,000킬로만 더 다니면 이제. 하여튼 그래서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들었던 생각이, 왜 청년들이 어려운지를 알게 됐습니다. 울산에 갔는데요. 금속사업장들을 쭉 다녀봤거든요. 건물이 엄청 오래되고 나이가 엄청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장은 다 정규직이에요. 그리고 임금 조건이 괜찮아요. 연봉 6, 7천 돼요. 단협도 좋아요. 학자금도 주고 병원비도 주고 막 이래요. 근데 건물이 새 거예요. 공장 기계도 새 거예요. 그리고 기계도 엄청 빨리 돌아요. 그런 데들은 조합원들도 다 젊어요.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집중돼 있어요. 현대모비스, 자회사, 현대제철, 비정규직 이런 데 가면. 그런데 다 자회사 비정규직이더라고요. 그러니 청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현장에 있는 청년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청년 노동자들을 뽑는 자리는 다 비정규직이거나 간접고용이거나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 울산의 오래된 금속 현장에는 왜 이렇게 나이가 다 많은 사람들만 있어야 했더니, 아유, 우리는 17년째 신규 채용이 한 명도 없어. 이렇습니다. 우리 업체, 우리 회사는 원래 600명짜리 공장이었는데 지금은 350명이야. 250명이 정년퇴직 하는 동안 한 명도 채용을 안 했어. 라고 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금속사업장들. 금속은 비정규직이 많아 보이지만 비정규직은 절대 소수입니다. 금속노조가 19만 명인데요. 그 중에 비정규직 조합원 다 하면 한 2만 명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정규직입니다. 현대차 4만 5천, 기아차 3만 4천, 현대 로템, 현대 제철 이런 데 10,000명씩 막 되거든요. 이게 한 15만 됩니다. 나머지 애매한데 부품사 이런 데 좀 있고 비정규직이 한 2만 명 되고 그렇습니다. 15만 명이 일하는 현장은 대부분 연봉이 5천이 넘습니다. 대부분 정년이 보장됩니다. 업체가 폐업하지 않는 이상. 그런 곳은 신규 채용이 다 없어요. 새로 만들어지는 노동조합들은 다 조합원들이 젊습니다. 금속 현장. 여기는 다 최저임금이에요. 다 자회사거나 비정규직이에요. 청년들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게 우리 사회의 민낯이고 문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노동운동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노동운동이어야 하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결국. 민주노총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지 않는 현장을 만드는 것,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일하는 현장에는 사망사고가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우리 경기도 건설지구에서 최근 3, 4년간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사고로? 기억 안 나죠? 중서부는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경기도 건설지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하루에 꼬박꼬박 2명씩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노동조합의 차이, 노동조합의 힘이고 노동조합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노동운동이지 않냐. 세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0대가 자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입사를 하면 나이가 많다고 정규직으로 뽑아줍니까? 그렇지 않죠. 최근 4, 5년간 민주노총 조합원이 40만 명이 늘었어요. 그 40만 명 늘은 데가 대부분 어딘지 아십니까? 대부분 공공부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입니다. 여기 다 비정규직, 다 50대, 60대 여성들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공공기관 일하는 자회사, 콜센터 이런 데서 조합원들이 만들었거든요. 결국 우리 사회에 임금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고 바뀌어 가고 있고 이 구조를 바꾸지 착취 구조를 바꾸내지 않고서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들이 우리가 어디를 지향하고 바라보고 함께 싸워야 할 거냐. 동지들이 친구 만나서 윗사람 뒷담화 까고 선배들 뒷담화 까는 것처럼 노동조합으로 모여서는 누구 뒷담화를 하고 누구 비판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를 비판하고 이 사회의 기득권에게 뒷담화를 하고 그들에게 분노해야 하지 않는가. 그게 노동운동 아닌가. 기득권 양당체제를 타파하자는 것.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이 구조를 타파하자는 것.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갈라놓은 이 구조를 타파하자는 것. 공공기관을 민영화해서 민간 대기업 자본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을 막자는 것.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고 그래서 돈보다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여기에 세대가 있습니까? 이게 바뀌지 않고 세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함께하는 동지다, 함께 만들어가는 동시대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동질감과 공통성을 갖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는 문제는 있죠. 그래도 우리 팀장은 꼰대인데 그런 문제는 남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회장은, 우리 지부장은 당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답답하죠. 그죠?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 저 민주노총 위원장 돼서 총연맹 있는 문화국장한테 5월 1일 노동절 대회를 정말 쌈박하고 새롭게 한번 기획해봐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나 대회에서 안 해도 좋다. 그것까지 나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절 집회 대회에서 안 해도 된다. 나도 안 하는 거 아무런 상관 안 할 테니까 마음껏 한번 판을 짜봐라.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근데 작년이랑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간부가 50대라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청년 노동자대회에 가서도 저는 사실 약간 실망한 지점은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지 못했더라고요. 꼭 민중의례는 뭐 안 하면 워낙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건 한다 치고 발언하고 공연하고 발언하고 공연하고 이 패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집회는 꼭 발언하고 공연하고 발언하고 공연하고 이래야 되나? 사실 집회 기획안 짜는 게 뭐 어렵습니까? 민중의례하고 대회사하고 투쟁사 하나 연대사 하나 하고 노래 공연하고 투쟁사 2개 하고 율동 공연하고 결의문 낭독하고 끝나잖아요. 파업가 부르고. 뭐 10초면 짜잖아요. 집회 기획.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사실. 민주노총에서 집회를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 아니겠어요? 죽겠습니다, 진짜. 누구보다 집회 문화를 바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도. 만만치 않죠.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동지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선배들이 동지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좋은 걸 요구할까요? 나쁜 걸 요구할까요? 노동조합의 투쟁이 승리하는 길을 동지들한테 바라는 걸까요? 패배하는 길을 바라는 걸까요? 당연히 승리하는 길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동지들은 노동조합이 될 대로 되라 하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조합이 잘 되길 바라서 안을 낸단 말이에요.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봅시다라고도 하고 저렇게 해봅시다라고도 하고 근데 다 까요.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 담당 간부가 올렸던 기획안이 3번을 빠꾸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청년들을 만나지 않고 기존 간부들을 만나면 왜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당신들은 실패할 자유를 청년들에게 보장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라 그래라. 그게 뭐 큰일 나냐. 노동조합 망하냐 그러면. 안 망한다. 먹어봐서 맛 없으면 안 먹겠지. 근데 그거 맛 없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안 믿지 않냐. 그냥 한번 먹어보라 해라. 그래서 권한도 예산도 다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많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동지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기하라는 겁니다. 완결성 있게 제기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회 좀 재밌게 하면 안 돼요? 나도 재밌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할 건데? 대책은 없어요, 별로. 이렇게 끝나면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책은 없어요. 아니, 선배들은 집회 재밌게 하기 싫어서 안 하냐고. 안 나와요, 이게. 머리에서. 새로운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투쟁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청년들이랑 이런 간담회 자리나 대화 자리 많이 하거든요. 아주 극과 극의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현장 가면 청년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왜 이렇게 노세해가지고 빡세게 싸우고 좀 뛰어다니고 막 역동적으로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막 해요. 지난번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IT 쪽 동지를 만났는데 민주노총 집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래요. 도대체 어느 간단에 너를 뛰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왜 집회하면 맨날 조끼 입어야 되고 머리띠 입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데도 있고. 민주노총 집회하면 막 5와 10 딱 맞춰가지고 각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청년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동지들한테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뭔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완결성 있게 고민해서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만난 청년 간부들의 대부분은 정확하게 눈 부릅뜨고 제기하는 게 아니라요. 회의하다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하여튼 판단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래요. 그게 뭐 누구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게 책임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바뀌는데 좋은 거 아니냐라고 진심을 다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제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말에 안 들려요. 동지들도 그렇잖아요. 이현우 지부장 있는데 지나가다가 대한노조 간부가 지부장님 뭐 옷 좀 잘 입고 다니세요 이러고 지나가면 쟤는 내가 싫은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지부장님 옷을 입을 땐 이렇게 입으시고 바지는 이런 색을 입으시고 이렇게 입으면 훨씬 더 젊어 보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전 노동조합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간부들은 사실은 관성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변화하고 싶은 요구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잘 못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고민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표현을 하십시오. 부족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내가 내는 제안이, 내가 내는 안이, 내가 내는 의견이 노동조합의 투쟁에, 노동조합의 발전에, 노동조합의 강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고민해서 제안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왜? 선배들은 해봤거든요. 그런 거 옛날에 해봤어, 우리. 근데 남는 거 없었어. 그거 해봤는데 욕만 먹었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지들한테 쓸데없는 수고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고 그게 꼰대죠. 그래서 선배들한테는 그래요. 쟤들도 망해봐야 된다.
망해보게 보장해줘라. 왜 망할 자유를 주지 않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망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망했던 게 지금이라고 안 망하겠습니까? 저는 망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망해봐야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 지론으로 노동운동을 정말 잘하려면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보고 노동조합을 깨먹어도 보고 인단협 투쟁을 승리도 해보고 인단협 투쟁을 말아먹어보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단협 분회장 할 때 인단협 잠정합의에서 사인하러 들어가다가 조합원들한테 막혀가지고 사인을 하러 못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회의록판을 잘못 써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합원들 앞에서 그래서 나보고 그만두라는 거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뭐 교섭을 다시 해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랬었던 적도 있거든요. 인단협 끝나고 진짜 현장 인사로 다니면 막 박수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도 저는 많이 해봐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매번 승리만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흔쾌한 승리를 경험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중에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470억 손배를 떠안았고 임금 인상은 원래 회사에서 해주기로 한 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미와 가치를 찾는 거죠. 화이트진로 화물연대 노동자들 중에 승리했나요? 아니요. 거기 손배 안 하는 걸로 거의 항복각서 쓰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 인단협 올해 승리했습니까? 제대로 싸워서 제대로 이겼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원래 전국 인단협 하던 게 올해는 지구별로 다 각자 도생한 거 아닙니까? 과거보다 후퇴했잖아요. 조직력은 더 커졌는데 투쟁은 빡세게 했는데 결과물은 과거만 못하단 말이에요. 지방은 단가가 더 낮은데 인상폭은 더 적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규명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건가? 라는 문제를 저는 동지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은 좀 있다가 퇴직하면 그만이거든요. 현장에 있는 팀장님들은 뭐 좀 젊은 팀장이라고 해봐야 한 10년 해먹으면 쪽 날 거 아닙니까? 건설 현장에서 동지들은 못해도 30년은 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더 절박합니까? 네. 동지들이 훨씬 더 절박한 겁니다. 근데 왜 그 절박함이 드러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청년이라고 젊은 간부라고 막 부리는 것 같습니까? 50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랑 모여서 청년 이야기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무서워 죽겠답니다.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무서워 죽겠답니다. 뭔 말을 해야 될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한테 함부로 하는 선배들의 속마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말을 할 때 표정을 유심히 살핀대요. 대부분의 간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내 이야기를 고깝게 듣진 않을까, 나를 꼰대로 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 계산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동지들은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긴 할까,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반응하겠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지, 귀등으로는 안 듣고 나는 어디 집회 2명 몰빵해야 되면 거기나 보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위원장 활동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거든요. 죽겠어요 진짜. 힘들었어. 선배들은 안 그럴까요? 동지들이 보는 모습이 기성 간부들의 활동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들의 활동의 부분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체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지들이 하는 이야기를 선배들이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왜 그렇게 고민하는지, 왜 젊은 동지들은, 청년 동지들은 사고의 폭이 좁을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기성세대는 고민해야 되고, 청년세대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을 책임지는 지부장이든 지회장이든
대표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회 한번 말아먹으면, 임단협 한번 말아먹으면 말이 쉬워서 말아먹는 거지. 거의 자리 내놔야 되잖아요. 사퇴해야 되잖아요. 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야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노동조합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건데요.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크고 작은 판단을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노총 성명서 나가는 거 검토해달라고 텔레그램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보고 오케이 내지는 이거 바꾸세요를 해야 되거든요. 한 5분 10분 안에.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집회에서 발언 한번 하는 게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50대 30명 모아낼 테니까 와서 1시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사흘 밤낮을 머리 찌르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청년 버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막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동지들이 듣기에는 그렇고 그런 빤한 얘기를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무대에 올라가서 전 맨날 맨 앞자리에 앉잖아요. 앞에서 보면요. 50, 60 먹은 노동조합 한 20년 했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서보지 못했던 10,000명 모이는 집회 이런 데 앞에 서잖아요. 다리를 달달달달달 떱니다. 진짜로요. 무서워합니다. 발언문을 써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손을 달달달달 떨어요. 팔다리를 같이 떨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고 발언하고 내려와가지고 나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동질감과 그런 교감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다. 가치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노동조라는 이름으로 자본과 기득권에 맞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소위 부산을 갈 때 김해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버스 타고 들어갈 건지 KTX 타고 갈 건지 버스 타고 갈 건지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산을 가자고 하는 것이 명확하면 어떤 것이 지금 시기에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더 적절한 방식인지를 논의하고 고민하고 소통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부산에서 서울 집회 오는데 아니 버스 타고 오면 6시간 걸리는데 KTX 타고 가면 안 돼요? KTX 한양 대절해가지고 가면 멋지고 뽀대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돈이 3배예요. 버스 한 대 대절하면 150만 원인데 KTX 40명 가려면 300만 원 넘게 들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KTX 타면 좋을 것 같은데 나라도 KTX 타고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죠. 근데 버스에서 동영상도 틀고 소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내려오면서 술도 한잔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이런 게 노동조합엔 더 쌓이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와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그 좋은지는 나에게 좋은지, 내 정서에 좋은지, 내 취향에 맞는지가 아니라 우리 노동조합에 좋은지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로를 넘겨짚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대로를 규정하고 그들은 그들대로를 규정해버리면 그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됩니다. 평행선이 됩니다. 노동조합 활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주노총은 과도기입니다. 올해로 민주노총 27년이 됐는데요.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90년대 전노협이 만들어졌고 전노협을 토대로 95년도에 민주노총이 생겼습니다. 민주노총 초창기에 50만 명의 조합원은 대부분 정규직 대공장 남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로 대표되는 대공장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이만큼 끌고 온 겁니다.
옛날부터 잔업수당을 1.5를 줬을까요? 옛날부터 8시간 노동이 법제화되어 있었을까요? 심야노동을 철폐하자고 주간연수 2교대를 제일 먼저 한 데가 어디입니까?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그들이 한국사회 노동운동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체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광화문을, 서울시청 광장을 채울 수 있는 노동조합 어디가 있죠? 그래도 건설이랑 학교 비정규직 말고 없습니다. 민주노총에. 거기를 채울 수 있는 곳. 이들로 세대가 교체됐습니다. 업종이, 주력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제가 47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경기 본부할 때도 지금 총연맹에서도 임원들 중에 또 간부들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들은 향후 10년 내에 민주노총 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짧게는 5, 6년 후면 많은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5년, 10년 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경기 본부장도 해야 되고, 건설 지부장도 해야 되고, 건설 노조위원장도 해야 되고, 건설 연맹위원장도 해야 되고, 보건의료노조 본부장도 해야 되고, 보건위원장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부위원장도 해야 되고, 민주노총 위원장도 해야 되고, 간부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민주노총에게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바뀌는 업종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과 학비나 비정규직 동지를 중심으로 투쟁 대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동지들이 투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11일 노동자대회 10만을 모아낸 건 민주노총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열흘 만에 건설이 또 4만, 오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또 3만, 다음 주에 지하철이 파업, 철도가 파업, 이렇게 파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보수 언론에서 뭐라고 떠드냐면요, 민주노총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난리가 났다. 주로는 화물을 가지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건 공감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집회 따라다니고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약간 꼰대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민주화될 때 선배들은 그 해병대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전후에 여기가 거의 규찰대처럼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80년대 후반에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는 두발 단속을 했습니다. 노동자들 머리가 길면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앞머리를. 그랬던 곳을 투쟁하고 싸워서 이만큼 바꾸어 놓은 겁니다. 기아자동차는 밤에 몰래 담 넘어 들어가서 라인에 유임을 뿌리다가 잡히면 해병대에서 끌려가서 두들겨 맞던 데입니다. 그런 곳을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선배들이 헌신하고 바꾸어 낸 겁니다. 지금의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선배들한테 동지들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만큼 절박하다라고. 우리가 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절박하게 싸울 거라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과 투쟁을 동지들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